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오늘 잘 살아냈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3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포기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도전하는 삶이죠. 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차인표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한국에 없지만, 예, 그래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하시겠어요? 네, 저는 차인표고요. 네. 배우랑 또 요즘은 소설가도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그 인표라는 이름이 제가 인터뷰를 보니까 네. 사람의 표본이다. 네. 예, 이런 뜻으로 부모님이 지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의하실 때도 얘기를 네. 하셨고, 이 신간 머리글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래요? 무슨 뭐라고 얘기냐면, 네.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네. 내 이름은 사람의 표본이고, 근데 사람이 뭐냐? 사람은 숫자가 아니다. 그 머리글부터 그 얘기를 하셨고, 이번에 내신 책도 보면은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는 맥락에서 계속 책을 쓰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의 생명이 정말 기적처럼 이 세상에 태어났고, 네. 그 생명은 정말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존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인류 역사상 보면 사람이 한 명 한 명의 개인이 아닌 숫자로 취급됐을 때 정말 말도 못하는 이런 비극들이 많이 일어났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도 마찬가지고 또 전쟁보다 더한 일들도 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지 말고 한 명 한 명의 개인으로 다 사정을 갖고 있고 존귀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소설을 통해서. 또 잠깐만 읽어드리면은, 머리글을 이렇게 시작을 하세요. 아무리 작아도 형편이 딱해도 보잘것 없어 보여도 그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엄마와 아빠, 누나와 오빠, 동생과 친구들, 그리고 그대와 우리, 한 명이 한 세상씩 한껏 품고 살아가는 존귀한 존재랍니다. 그러니 사람을 숫자로 여기지 말아요. 사람은 숫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걸로 시작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는 뭐 성적, 네. 연봉, 네. 뭐 어디 사는지, 얼마짜리 집에 사는지 숫자로 평가받을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작가님 전작부터 쭉 보면은 하나하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스토리에 집중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이번 소설도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네. 이게 13년 만에 개정 중보하신 책이잖아요. 다시 한번 독자들에게 이런 책이다. 네. 네. 예. 원래는 오늘 예보라는 제목으로 2011년에 출간되었었던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절판이 됐어요. 네. 그랬다가 제 첫 번째 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이 갑자기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이 책도 같이 주목을 받아서 네. 이번에 조금 더 확장을 해서 복간을 하게 됐습니다. 그 희한한 게, 보통 이제 책이 냈다가 솔직히 인기가 없으면 절판을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안 팔리면 네. 그러면 그냥 잊혀지거든요. 끝난 거죠. 네. 근데 다시 이게 복간하는 과정에서 또 인기를 얻어서 네. 절판된 걸 다시 또 불러오고. 그렇죠. 예. 점 찍고 돌아온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책이 없어졌는데 네. 서점에서 싹 사라졌는데 네. 다시 13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저는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적용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오늘 잘 살아냈을 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13년 후에 무슨 20년 일이 후에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독자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가웠던 게, 사실 제가 뉴스 인터뷰 때 처음 뵀었거든요. 네. 그때 인어사냥이라는 네네. 책을 갖고 네. 나오셨는데, 사실 저도 일이기 때문에 읽었습니다. 고백을 하자면. 차인표라는 사람이 배우로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제가 선뜻 이렇게 손이 가는 그런 책은 솔직히 아니죠.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인어사냥을 이제 인터뷰 때문에 읽었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또 읽었는데 너무 재밌어. 근데 오늘 예보라는 소설이 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 소설은 무슨 내용일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들의 하루로 돌아오더라고요. 저는 네. 사실 조수빈님을 만나면 네.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제가 대중 연예인으로 아주 오랫동안 있던 사람이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연예인이 쓴 소설이라는 그 선입견을 버리고 책을 읽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그 고정관념을 깨고 먼저 읽어주시고
또 좋다고 이렇게 반응을 해주신 네, 조수빈님을 비롯한 과거의 독자 여러분들이 네. 지금도 문득문득 생각해보면 아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힘을 받아서 내가 지금까지도 글을 쓸 수 있구나, 그 용기를 얻었구나. 야. 그게 바로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네. 힘을 얻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감사한 인터넷 생각이 댓글 들어요. 보면요. 네. 예전에 처음에 막 책 내신다고 할 때는 배우가 왜 책을 쓰지가 많았는데 요즘에 보면은 차인표 작가님 그렇게 소설 기다렸어요. 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네. 예. 감사하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하루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지지만 네. 네. 그 하루를 사는 사람들의 방법은 다 다르잖아요. 소설에 4명이 나와요. 네. 근데 보통의 사람들에게 하루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담담하면서도 코믹하게 이제 풀어내셨는데 이걸 보면요, 이제 각 인물이 어떤 갈등을 겪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네.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 하루라는 단위를 잡은 네.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루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우리가 살면서 저도 그렇게 살았지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간 중에 내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요. 너무 슬프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근데 우리는 올지 안 올지 모르는 내일을 항상 생각하면서 걱정과 염려를 해요. 아. 네, 내일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내일도 오늘처럼 어려우면 어떡하지? 네. 네, 이런 걱정과 염려를 하면서 지내는데 사실은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거든요. 오늘 잘 살면 또 오늘이 있을 뿐이죠. 그리고 과거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네, 그 사람이 아무리 다시 보고 싶어도 그 일을 되돌리고 싶어도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인간의 영역에 밖에 있는 일이고 결국은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오늘 하루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만은 유일하게 똑같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거든요. 각자의 삶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람들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다. 그래서 하루가 어떻게 보면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하루를 이 주인공들의 무대로 삼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에서 책이 참 인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많은 분들이 네. 좋아해 주시는데 진짜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그냥 뭐 차인표님이 쓰셔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읽어볼 아, 그 앞에 맛이었는데 두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재밌어요. 너무 쑥스러워서. 네. 전 소개를 하고 싶은데 좀 막막했던 게 소설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스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네, 거예요. 그냥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디까지 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요약을 하면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중간중간 코믹함이 있었기 때문에 쭉쭉 읽는 그런 힘이 있는데 이 소설의 내용을 제가 저한테 짧게 요약하라고 한다면 루저들의 삶.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의 삶.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알지만 깊이 있게 본 적이 없는 와우. 삶. 그런데도 재미있으셨어요? 네, 좀 부끄럽기도 한 네, 루저들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요약해도 될까요? 저는 이 요약하고 해석하는 것은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게요. 쓸 때까지는 작가의 몫이지만 출간돼서 나가는 순간에 독자의 몫이거든요. 독자의 것이에요. 네. 사실. 각자가 다 해석이 있잖아요. 본인의 해석이. 조수빈님께서 그렇게 해석해 주신 것은 정말 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해석이 이게 루저들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읽고 재미가 있었고 또 부끄러운 생각도 좀 드셨다고 했는데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해주셨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좀 이질감이 느껴졌던 게 그 차인표님이 사실 데뷔도 그렇게 하셨고 약간 왕자님 같은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루저들의 삶을 썼다는 게 좀 이질감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 책 속에 나오는 네 인물이 이제 한 명은 노숙자고 한 명은 빚지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고 한 명은 빚을 받아야 되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이제 공황장애에 걸린 네. 이제 공익근무 요원인데 이 네 사람이 다 제 안에 내면에 있는 저의 어떤 상처나 과거나 현재나 이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설마요. 그리고 이 대상들을 향한 아픈 마음을 공감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생각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네, 저의 아픔과 또 생각을 이들을 통해서 투사를 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루저들이 맞지만 이 루저들도 네,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는 루저들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의 안에도 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있지 않을까 이런 대상들이 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맞아요. 제가 이제 인물 위주로 하나씩 좀 짚어볼 네. 건데 제가 그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어떤 인물들이냐면 진짜 벼랑 끝에 있어. 네. 지옥에 있어서 오늘이 끝인 것 같아요. 저거보다 더 한심할 수가 없는 네, 네.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희한하게 내가 거기까지 가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도 그 응원하게 되고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은 조수빈 아나운서님은 살면서 광야를 걷는 그런 시기가 없었어요? 그런 시기에 있었죠. 네. 근데 이 사람들에 비하면 난 너무 배불렀던 것 같은 생각인 거예요. 그 광야를 걷던 시기에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 맞아요. 똑같네요. 예.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제일 어려웠던 게 네. 뭐 가난하고 배고픈 게 아니라 목적지가 없으니까 이게 내일도 똑같을 것 같고 모레도 똑같을 것 같고 언제 끝나냐 그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끝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왜 끝났을 것 같아요? 글쎄요. 그때를 버텼으니까요. 아, 포기하지 않고. 존버 정신. 그렇죠. 뭐 예, 한마디로 표현하면 버텼기 그렇겠네요.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캐릭터들도.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가운데서는 책을 안 읽고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에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쯤은 내가 루저 같은 느낌을 받을 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읽고 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먼저 나고단 얘기 좀 네. 해볼게요. 나고단이 인물이 나오는데 고단한 사람이에요. 네. 노숙자입니다. 네. 자살을 결심을 합니다, 나중에. 그리고 굉장히 고독과 억울함을 버티고 있는 사람인데 딱 일주일만 길에서 살아보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약간 이제 죽음을 결심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저 이런 문장들이 굉장히 디테일했어요. 부끄러움은 이미 배고픔이 먹어버렸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배고픔보다 견디기 힘든 것이 있다. 억울합니다. 배고픔보다 억울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저는 뼈를 때리는데 이거 말고도 상당히 이제 군데군데 인생을 곱씹게 되는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이렇게 생활에서 느꼈던 점들을 포착하는 걸까요? 네, 지금 언급하신 그 네. 억울함은 어떻게 보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그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지 말아요. 네, 그 말과 네,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죠. 네, 사람은 형편이 어려울지언정 지금 뭐 보잘것 보여도 다 하나의 생명체고 고유한 삶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뭐 노숙자, 뭐 루저, 실직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렇게 표현되는 사람들은 다 사실은 그렇게 불려야 될 사람들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야 되는 각자 삶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조연이나 엑스트라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억울함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제가 그분들의 입장이라면. 이 나고단도 보면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네. 자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죠. 근데 다 안 된 거야. 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제가 요즘 이 책 때문에 뭐 이렇게 북토크를 하거나 사인회를 다닐 때 보면 아주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제도 그랬고, 진짜 참, 이렇게 사정이 어렵고 형편이 힘드신데도 이 책을 이게 뭐라고 이걸 읽고 이렇게 위안을 받고 와서 한마디라도 말을 섞고 또 위로를 주고받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네. 저는 4명의 그 등장인물 가운데서 이보출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조 출연자라고 이보출이에요. 네, 맞아요. 네, 원래 현장에서 그렇게 불러요. 저희 드라마 하는 현장에서 보조 출연자를. 아, 진짜요? 네, 옛날에는 엑스트라라고 불렀어요. 뭐 옛날에는 우리 연출자들이 좀 전체 현장이 좀 험했잖아요. 예. 네, 2000년대 한 초반까지. 그러니까 뭐 엑스트라 3명 불러와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그게 듣기 안 좋으니까 현장에서 우리 그분들을 엑스트라라고 부르지 맙시다라는 이런 캠페인 같은 게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부른 게 보출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거나 보조 출연자를 줄여서 보출이라고 아마 지금도 그렇게 부를지도 모르겠어요. 네. 요새는 못 들으셨나요? 요즘은 제가 현장에 간 지가 좀 꽤 돼서. 그러니까 이보출 얘기를 좀 하면은 저는 이 차인표 작가의 표현력에 놀랐던 게 뭐였냐면 세상이 얼마나 매정하고 차가운지를 보여주는 장치. 네. 예를 저보고 만약 그 소설을 쓰라고 한다면 그걸 묘사하는 데만 굉장히 길 것 같아요. 네. 세상이 얼마나 팍팍한지. 네. 근데 이거를 아주 간단하게 DJ 멘트로 정리를 해버리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렇죠. 라디오를 딱 틀었는데 DJ가 멘트를 하는데 다 구구절절 야박한
그런 거예요. 네. 안 될 거라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죠. 그러니까 오늘도 저 태양이 떠오르면 여러분은 죽음에 더 가까워질 거예요. 네. 이런 얘기한 DJ가 있나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 이건 DJ 멘트는 아닌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면 네. 미래는 나아질 거라고 세상이 말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너무 매정하고 거기서 느끼는 사람의 막막함을 너무 짧게 딱 표현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차인표님 그 소설이 보면 그전 것도 그런데 별로 길지가 않거든요. 네. 이런 세상이 냉소적이라는 것을 짧은 문장 안에 네. 표현하는 거 굉장히 저는 기발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는 얻으셨어요? 실제로 지금 광야를 걷는 분들 중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태양이 오늘 떴기 때문에 나는 죽음에 하루도 가까워졌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어제와 똑같을 것이고 내일은 더 어려워질 것이고 너는 아무 데도 갈 수 없을 것이고 틀에 박힌 삶을 살면서 틀에 박힌 사람만 만나고 틀에 박힌 일만 하다가 오늘도 의미 없이 하루를 보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도 생기고 현실에 대한 고통 때문에도 생기는 악마가 실제한다면 악마가 주는 생각이에요. 네. 네, 그런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네, 거기서 이겨내려면 혼자 스스로 하기 어려울 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이 하루를 같이 살아가는 서로를 보고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힘을 얻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할 수 있을 때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고 부대끼고 정말 의지하면서 같이 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길지 않은 문장 안에 딱 단면적으로 딱 보여준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DJ 멘트가 원래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근데 일기예보처럼. 네. 혹시 개인적인 경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책이 13년 전에 나오기까지 또 그 전에 IMF 때였나요? 네네. 한 장면을 통해서 네. 처음에 아이디어를 생각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 장면도 그렇고 IMF 때 정말 많은 가장들이 네. 한강에 한강에 나와서 정말 오갈 데 없어서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때로는 안 자살도 좋은, 많이 안 좋은 하시고. 선택하시는 분들도 예,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직후에 저는 그 MBC에서 무슨 추석 특집극인가? 한 2부작 드라마를 찍었는데 그때 서울역에 노숙자로 제가 나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한 달 동안을 서울역에서 이 노숙자분들, 실제 노숙자분들 옆에서 촬영을 했어요. 아, 낙오단을 해보셨군요. 네. 그래도 옆에서. 네. 예. 정말 노숙자처럼 하고 찍었습니다. 네, 저도. 네. 아. 그때 그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이분들이 노숙자라는 한마디로 불릴 사람들이 아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봤을 때는 다 저기도 노숙자 여기도 노숙자 이런 것 같지만 가까이서 말 한마디 섞어보고 정말 눈빛을 교환해 보면 한 분 한 분이 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들이었거나 가장이거나 아버지거나 다만 지금 상황이 그래서 집에 못 들어간다 뿐이지 네, 그런 분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낙오단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말한 억울함을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럼 지금 여러 인물들이 나오고 여러 이렇게 만났던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믹스되어 있는 네. 건데 혹시 직접적으로 실존하는 인물에서 아이디어를 있어요. 얻은 네. 등장인물이 있나요? 그런 분도 있고 저 자신도 있고 제 자신의 경험도 있고 그 안에 딱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여러 명이죠. 실제로 하지만 만났. 다 내 내면의 기억 속에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면 이제 소설 속 인물들이 보면 굉장히 묘사가 잘 되어 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인물들을 어떻게 창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게 있으세요? 어쨌거나 그 모든 인물들은 소설가가 만드는 모든 인물들은 다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관찰해서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는 생명력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은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대화하거나 어떤 사건에 연루시켜서 일단은 책 속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끼리 좀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래요? 네, 실제로 그래요. 네. 그래서 처음에 만들 때는 힘든데 만들고 나서는 오히려 그 동선을 따라가고 그 인물들이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라는 게 좀 자연스럽게 네, 발전되고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 그들의 하루에서는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게 뭐냐면 왜 우리가 신은 창조를 하고 인간은 창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신밖에 못하는 거고 창작은 일상 중에 이 세상에 있는 이것과 저것 평소에 별로 연결되지 않을 것 같던 이 두 개를
인간이 보고 한번 연결시켜볼까? 그렇게 연결시켰을 때 거기서 나오는 시너지로 새로운 국면, 새로운 스토리가 생기는 게 창작인데 소설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소설가 하는 일은 이런 인물과 이런 인물이 세상에서 만날 필요도 없고 일상에서는 같이 없을 것 같은데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저는 디테일하게 계산해서 쓴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한번 천만에요. 만들고 던져놓는 면도 저는 있고. 그래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던져놓고 따라갑니다. 마치 진짜 신이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하고 진짜 아주 재밌어요. 쓰다 보면 재밌어요.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렇게 결말이 나네.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이제 제가 루저들의 삶이다, 이 그들의 하루를 요약한다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좀 어느 정도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요. 실패를 모를 것 같은 남자거든요. 작가님한테 실패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라는 저도 사실 이게 짧게는 좌절하거나 실패한 경험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저는 자꾸 이렇게 질문을 너무 간결하게 잘해주시는데 제가 자꾸 길게 답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꼰대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설명을 하려면 약간 좀 부연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실패는 타인이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포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패는 얼마든지 해도 큰 데미지가 없어요. 실패한 사람한테도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까지?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단 포기를 하게 되면 스스로 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아무런 가능성이 남지 않거든요. 포기가 진짜 실패네요. 포기가 진짜 실패죠. 포기하기 전까지는 실패는 없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시행착오를 하고 갔던 길 잘못 간 적 없으세요? 그러니까 길 가다 잃어버릴 때 많이 있잖아요. 차 운전할 때도 그렇고 돌아가면 돼요. 누가 뭐라고 안 해요. 뭐 시간 늦으면 좀 늦게 가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거를 보고 쟤 실패했어, 쟤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부정적인 생각. 진짜 실패는 뭐냐면은 더 이상 도전하지 않는 것. 틀에 박힌 사고에서 못 나오고 그냥 내 인생은 이게 다구나. 근데 우리가 틀에 박힌 일상에서 태어났지만 그 틀 안에서라도 꿈틀꿈틀대서 뭔가 새로운 여백을 만들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다른 사람의 틀에도 들어가 보고 넘나들면서 생각도 해보고 이런 삶을 다 살고 싶잖아요. 그런 삶을 사는 게 포기하지 않는 삶. 다시 말하면 도전하는 삶이죠. 제가 차인표님 실패를 모르는 남자 같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포기를 모르는 남자. 실패는 많이 했어요. 포기를 모르는 포기하지 남자다. 않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게 실패가 되는. 근데 제가 말하는 포기는 세상적인 성공에서 세상적으로 더 성취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거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런 삶. 그리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오늘 밤에 잠들 때 정말 다 쓰고 자는 잘 살았다. 다 살았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잘 수 있느냐. 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오기 전에 딱 그 생각을 했어요. 오늘 조수빈 아나운서님 만나서 유튜브를 찍을 건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대답을 하겠다. 인터뷰를 하고 만나는 사람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친절하게 하고 싶고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랑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하루가 시작됐네. 또 힘드네. 11시에 조수빈이 앉아 와서 유튜브 찍는다고 하네. 이렇게 하는 거랑은 하루 이틀이 이게 처음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도 그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하루 이틀 1년 2년 쌓이면 커진다. 그 사람의 뭐 다른 걸 떠나서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워.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아니, 도 닦으시러 가실 것 같아. 이제 도 닦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그거 아세요? 도를 아세요,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들의 하루, 원래 오늘 예보였던 그게 IMF 때 사람들 보고 아이디어를 처음에 떠올렸다는 얘기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원래 어떤 사건을 접하잖아요. 우리가 뉴스도 많이 보고. 그럴 때 다 마음에 담아두세요. 왜냐하면은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그 옥스퍼드에 대해서 강의하신 거 그 책도 그 훈할머니가 뉴스에서 나오는 거를 보고 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좀 조명을 해봐야겠다. 원래 뭔가 보면 이게 가슴에 많이 담아두고 생각하고 이러세요? 다 피곤한 스타일인가요? 다 그럴 수는 없고요. 다른 사람의 사정이나 아픔을 좀 헤아려 보고 공감하려는 그런 마음에 대한 저의 표현 방식이 소설로 나온 것 같고요. 다른 분들도 다른 식으로 표현을 저는 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어떤 식으로? 네, 공감하는 마음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마음이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소설 같은 걸로 남들이 더 많이 알도록 표현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생활 속에서 조금씩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무용으로, 음악으로, 뭐 스포츠로 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나 싶어요. 네. 조금 이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 어떤 사건을 보고 느끼는 게 있으면 묵혀뒀다가 네. 소설로 쓰시잖아요. 네. 다른 소설도 또 쓰실 텐데 앞으로 네. 요즘에 혹시 마음을 흔든 사건이 있나요? 있죠. 네, 어떤 있어요. 거예요? 네. 제가 누구를 도서관에서 이제 요즘 글을 쓰는데 네. 어떤 아가씨가 옆에서 자기가 쓴 것 좀 읽어봐 달라고 신춘문예 내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읽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 옆에 청년들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청년들이 다 우리 한강 작가님 때문에 이제 고무가 된 거예요. 자극이 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신춘문예 같은 거 내려고 많이들 요즘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소설 붐이죠 요즘에. 네. 그래서 그런 젊은이들을 보니까 저는 뭐 그런 상을 받을 사람도 아니고 받지도 않았지만 왠지 나이 든 어른으로서 이 사회를 먼저 살아간 이 사회에서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고 살아온 이 젊은이들한테 나도 이제는 뭔가 이렇게 좋은 자극이 되는 존재가 될 나이구나. 그렇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 친구들이랑 경쟁해서 이 친구들 자리를 뺏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고 뭔가 새로운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는 어떤 모범을 보이고 그런 사람이 제일 나이구나라는 생각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한 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소설 소재예요. 그게 또 나중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거기 있잖아요. 소설 소재라는 게 뭐 신기하고 막 일상적이지 않은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품고 있는 사정이나 마음을 내가 한번 헤아려 보려는 그런 시도를 통해서 소재가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되고 부각되고 이러는 것 같아요. 요거 기억해놨다가 다음 작품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저희가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야. 네. 말 함부로 하면 아니 근데 저는 훈할머니나 IMF 얘기 같은 거 제가 일화를 들었을 때 좀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뉴스를 한 지가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뭐 뉴스는 시사 프로를 오래 했는데 사실 그 인간의 가장 여러 가지 사건을 압축적으로 담은 게 뉴스잖아요. 근데 그걸 오래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 감정이입이 되니까 막 괴롭고 이래서 사실 약간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거든요. 근데 작가님은 그거를 하나하나 이렇게 어떤 책꽂이 같은 데 딱 넣어놨다가 기억에 책꽂이 쓰고 넣어놨다가 좋은 작품으로 쓰신다는 게 나랑은 좀 격이 다르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약간 괴로웠거든요. 이런 걸 계속 내가 말하고 그런다는 게 봐야 한다는 게. 조수빈 아나운서님이 지금 대화하면서 아까도 뭐 루저들의 삶 생각하면서 부끄러웠다. 지금도 이 위안부 할머니 생각하면서 부끄러웠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저는 그게 본인이 상대방을 아픔을 공감하려는 표현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을 그분들 생각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 제가 그거를 글로 쓰는 거랑 별로 다를 바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까요? 네. 저는 이렇게 뉴스를 하다 보니까 참사도 많이 보고 막 이러니까 그럼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뉴스가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이 뉴스가 실시간은 거의 없잖아요. 실시간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보다는 이미 벌어졌거나 앞으로 벌어질 것 같은 일을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걱정을 자꾸 불러일으켜야 되고. 정말 그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뉴스 그 앞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근데 그래서 순기능이 분명히 있지만 너무 거기에 천착하는 것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어떻게 보면 잘 가려서 해야 될 부분. 저도 이제 뉴스 오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뉴스만 볼 것 같고 신문만 볼 것 같고 막 그 생각만 할 것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유튜브에서는 일부러 좀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좀 빠져나왔다가 할 때 오히려 제 일을 더 사랑할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혹시 이렇게 경험해서 글을 써야겠다는 영감을 많이 얻으시는 거죠? 그럼 갑자기 막 즉흥적으로 떠올랐다기보다는 뭐 일기를 쓴다든지 좀 묵혀놨다가 뭐 그럴 때도 있고 또 흥미로운 거 오히려 공부해서 하는 거 인어사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흥미를 느껴서 그거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3권이 나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인어사냥이 제일 재밌으셨어요? 저는 다 재밌었는데 저는 또 순위 한번 매겨주세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그들의 하루 인어사냥. 저는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만나면이 일이긴 하고요. 바라본다면 너무 길어 제목이. 그렇지.
그렇죠. 15글자예요. 15. 아, 인어사냥은 사실 제가 놀랐던 게 3권 내셨잖아요. 근데 소설마다 스타일이 다 다른 거예요. 네. 같은 작가가 썼다고 장르가 좀 보기에는 다르죠. 장르도 다르고 네, 네. 뭐 풀어가는 방식도 조금씩 네. 차이가 있어서 인어사냥은 차인표 작가님 썼다는 느낌보다는 뭐 반지의 제왕 같은 걸 쓴 그런 판타지 소설을 많이 쓴 톨킨스 같아요. 약간 외국 감사합니다. 소설 같기도 네. 하고 좀 그랬었어요. 네, 와 영광이에요. 저는 해외에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네, 지금 영화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진짜요? 예, 인어 역할 하시나요? 네? 아니, 제가 출연은 안 하고요. 이제 저는 원작을 제공하는 역할이고. 정말 재밌습니다. 네. 네. 지난날 책을 들고 조금씩 넘기던 페이지 매일 실분 작은 습관의 시작 끝내 완독하며 느낀 뿌듯함 책은 나의 날개 꿈을 펼치는 힘 글로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 모두가 할 수 없단 말을 넘어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네 새벽을 깨우며 조용한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 나와의 대화 작은 기록들 매일 쌓이는 흔적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나침반 책은 나의 날개 꿈을 펼치는 힘 글로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 모두가 할 수 없단 말을 넘어서 나는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네 조금씩 나아지는 나를 보며 시간이 뒤져낸 단단한 나의 꿈 결국엔 빛나게 될 그날을 향해 작가의 길은 끝없는 도전 그런 세상 속에 다리를 놓고 희망과 사랑을 그려내는 나 내 이야기 오늘도 계속된다 책은 나의 날개 꿈을 펼치는 힘 글로 세상을 만들고 싶었지